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제 7월 마지막 주간인데 대표님하고 또 한번 그러게요. 차분하게 시장 한번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월에 왔을 땐 참 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시장이 부합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강했는데 네. 최근 오늘 오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더워서 그러셨나?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잘못 본 부분도 많은 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도주가 명확하게 보이는 장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항상 명언을 가져오신다 그러셨는데 네. 요즘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네. 드러커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답변보다 정말 잘못된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아.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오늘 사실 제가 놀랬던 거는 네. 어제 포스코홀딩스도 놀랬지만 네. 네. LS 상한가 치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게 지주사고 제가 네. LS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고 하여튼 뭐 이게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좀만 얘기가 나오면 뭐 시총도 상관없이 그냥 다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그렇죠. 뭐냐면 이러니까 이건 다 뭐 잘못된 거야.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해 보면 이 대표님 저기 옛날에 뭐 바이오드 뭐 한번 날집에 날고 이 화장품 주식들도 정말 아모레프랑 퍼시픽만 간 게 아니라 네. 나중에는 뭐 온갖 것들이 다 올랐죠. 네. 그리고 뭐 항상 주도주가 한번 나오면 과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건 2차 전지가 올라간 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것도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어쩌면 더 좋은 걸 해야 된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지 외에는 다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팔아서 2차 전지만 사야 돼. 이것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저는 네. 기본적인 골격, 제가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예. 내수보다 수출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수출주의 강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좋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미국에 캠퍼스 투자했던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본 생각을 깔고 본다면 여전히 그에 관련된 종목들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네. 2차 전지가 좀 더 화려하게 움직였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질문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몇 표정이 별로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이 질문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해야 그러면. 돼 오늘 승희 씨. 잘못된 질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또 저 질문 관련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말 위험한 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요즘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겠어요? 자꾸 여기서 뭐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오르냐 내리냐 그거 질문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시장은 아까 말했던 뭐 수출주가 더 우선시되고 예. 중국보다는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고 이러한 좋은 기업들 찾아가지고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옳고 여기서- 그름에 대한 질문은 그렇죠. 여기서 뭐 적절치 시장이 않고, 어디가 예. 멈추냐 뭐 이런 질문보다는 그거는 네. 우리가 네. 지금 여기서 알 수도 없고 일단 시장은 방향을 잡아준 거죠. 아마도 지금보다 오늘 데이터를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저번 주인가 연합뉴스에서 아침에 나왔을 때 네. 실적이 좀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유동성 장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올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상당히 여러 수출주들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내년 초까지도 그러한 일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 같은 것들도 좋은 거고 기기업종도 좋은 거고 엔터 기업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뭐 그 좀 안 좋게 봤던 섹터들 중에서도 굉장히 종목 차별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그랬듯이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간 YTD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상승률로 본다면. 세 번째 빨간색. 저기 꼭 세 번째는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이거저거 있는 것 이것 중에서 지금 좀 그렇죠. 왼쪽에서 세 번째. 우리나라 네. 증시가 항상 이렇게 뭐 조이 그 큰 장이 있을 때 초반에 우리 증시가 항상 강하고 OECD 선행지 기준으로 보면은 100 넘기 전까지 한국 증시가 제일 좋고 100 넘어가면 좀 주춤하거든요. 한국은 초기에 모멘텀이 좋다는 거죠. 여지없이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 게 금 가격도 올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알다시피 주식은 약간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여튼 뭐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고 9%대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금리도 내려오지만 어쩌면 우리가 2000년대에 이어졌던 뭐 제로 금리라던가 뭐 그런 시대가 안 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물가를 용인하는 시대에 가고 있다는 거고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인플레라는 게 올해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채권 투자였어요. 그랬죠. 다 올해 채권에서 엄청 돈 번다고 생각하고 네. 채권 ETF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어쩌면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러 책들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오면은 모든 물건이 다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질적 의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화폐의 가치 보관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하여튼 고정금리 상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좋은데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지금 문제는 부동산은 금리에 더 많이 연동돼 있고 금리가 확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주식이 상당히 괜찮고 주식에서도 만약에 그 타인자 뭐 부채가 높은 가계나 부채가 높은 기업들은 되게 부진한 거고 부채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양호하고 뭐 이러한 차별화가 어쩌면 시장의 지금 현재 가장 큰 핵심의 동인이 아닌가 저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 왜 움직이냐? 사실은 이미 인플레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 해지적 성격으로서 주식 자산의 매력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건 제 생각이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좀 별로거든요. 네. 좀 원화가 좀 사실 전에 자주 보여드리는 게 작년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한 1,440원 갔을 때가 바닥이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원화가 약해질 거냐 아니면 원화가 좀 더 강해질 거냐.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방향을 볼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요인 여기 보시면은 뭐 경기가 좋아지거나 긴축이 발생하거나 뭐 약세 요인 뭐 인상 사이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저희들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 이코노미스트 의견인데 달러가 3분기 내내 약세일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있고 저희는 예. 그리고 4분기 가야 그 약세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달러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해지신다는 말씀은 이제 환율 하락 쪽으로 그렇죠. 원화 강세. 뭐 1,200원대 초반까지 갈 수 있다 보는 거죠. 네. 사실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예요.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채권 시장 변동성, 무브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채권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진정되면서 막 달러 가치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예. 뭐 완벽하게 상관도가 있지는 않지만 어째 반대일 때도 있고 뭐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본다면 좀 유사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확실히.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예요. 우리가 네. 이제 항상 이제 원화라는 게 이제 환율이라는 게 어쩔 때는 뭐 달러에 좀 더 상관도가 높고 어쩔 때는 뭐 위안화에 상관도가 높고 이게 정해져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원화는 위안화에는 잘 연동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 지층線위안 달러거든요. 굉장히 달러에 연동되고 있어요. 상관계수를 보면은. 그래. 예, 예. 그렇잖아요. 상관계수가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어쩌면 올해 시장을 굉장히 중국 시장으로 바라봤던 분들은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중국이 좋아지면 뭐 화장품이 될 것이다, 뭐 중국의 의료품이 될 것이다, 뭐 케미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매우 힘들었던 장이었고 네. 어쩌면 미국의 익스포저 높은 것들을 봤던 건데 이걸만 보더라도 우리가 섹터들도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sek터들이 좋아지면서 원화는 강해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꼭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지금 뭐
주식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막 매일매일 보면 막 어떤 종목이 막 30% 이상 갈치니까 막 불안불안하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은 즐겁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뭐 상투에 지무야 말고 이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시장 자체의 큰 방향은 예. 원화가 좀 더 강해지는 축 속에서 어쩌면 얼마 전에는 반도체들이 막 좋았었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농심 같은 것도 전에 말씀드렸어요. 좋았었고 뭐 돌아가면서 지금 수출에 관련된 좀 그나마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부정하지 말자. 이게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OECD G20 선행지수는 확실하게 돌아섰죠. 돌아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오이선행수가 그러니까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화는 매우 약해져요. 네, 네. 그리고 원이선행 글로벌 경기가 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결국 수출 얘기하는 거 수출.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그때마다 파는 제품은 달라지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원화도 강해지고 수출 지표도 개선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게 아마도 올 한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굉장히 가시화될 거예요. 제가 뒤에 오늘 최종 결론적인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거를 좀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높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방송을 하는 날인데 어떻게든 간에 이번 주에도 연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분은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남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하여튼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데 금리를 많이 올려서 잡았다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파월이 번스냐 볼커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서번즈라는 분이 딴 걸 욕먹었던 게 아니라 70년대에 닉스카 포드 대통령의 뜻을 참 충실히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또 반면에는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매우 강했고 1946년에 사실 고용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완전 고용이 중시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와 다르게 볼커라는 사람이 나와서 80년대 어떻게 했던 간에 치솟았던 물가를 실업률 10%까지 올리면서 잡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때와도 똑같지 않고 다 다른데 분명한 거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았고 이 현상이에요. 네. 맞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잡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월이 어떻게든 간에 완전히 볼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간 거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70년대에는 하여튼 뭐 패드가 기준금리를 올려도 뭐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 안 했어요. 자, 뭘 보여드리려는 거냐면 네. 네. 금리와 주가가 일방적인 관계 하나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노동조합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달랐던 상황이고 80년대는 어땠죠? 금리가 잡히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때는. 이때 볼커가 집권해가지고 금리를 20%까지 올리니까 물가가 3%대까지 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그렇죠. 금리가 예. 잡혀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네. 원래 오래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 금리가 내려가면 왜 내려가냐? 그건 2000년대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니까 폭락할 것이다. 사실 근데 이때는 물가를 잡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랬네요. 그렇죠. 근데 2000년대는 어떠냐?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랐어요. 금리 올라갈 때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올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했죠. 사실 작년에 다 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요 차트 놓고. 왜 이게 이유도 있어요. 2000년대 이전의 연준이라는 거는 아까 볼커 때는 사실 금리 정책밖에 없었잖아요. 이때는 뭐 양적완 여러 정책이 있으니까 뭐 이때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도 일부 뭐 논리적이지만 여하튼 복귀해 보자면 올해 만약에 어느 순간에 연준이 금리를 정체시키다 오늘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할 거야. 이때 2000년대도 이랬고. 이때는 왜냐면 항상 무슨 위기가 생기면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예. 금리를 오를 때 주가가 좋았고 금리를 내리면 주가 폭락했다가 작년에 올해를 바라보는 해시 키워드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80년대 90년대를 보면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약간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네.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폭락한다가 아니고 주가가 막 폭락할 때마다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했다. 그렇죠. 그게 적절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 결국 이렇게 되면 고용이 안 좋아지고 예.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틀렸다가 예,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2020년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매우 이때 네. 부진했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뭐냐면 네. 네.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순간 고용 지표도 막 이제 악화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뭐 장단기 금차도 역전돼 있으니까 결국은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 그때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아직도 그런 소위 시나리오를 여전히 마음속에 여전히 두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인 거냐면 이번에 금리가 올라온 거는 80년대처럼 물가 잡으려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잡으려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이거잖아요. 이번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뭐 그렇지 않고는 이번에 작년에 금리가 저 정도 올라온 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나요? 이거는 1980년대 물가 올라갔을 때처럼 쇼크적인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좀 잡히면 금리는 잡혀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건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사실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악화될 거야를 생각을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때 80년대도 봤듯이 금리가 좀 뭐 완전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완전 안정화되면서 주가 한 단계 또 움직이고 또 금리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섹터들은 주가가 한번 레벨업되고 그러다 90년대에 정말 엄청난 강세장이 나왔었죠. 뭐 그때까지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라인은 네.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 물가도 이렇게 물가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 보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쓸 때 가장 말하는 게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스티키하다.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 임금 플러스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아니에요. 근데 주택 가격과 렌트비의 상관계수는 이렇게 높아요. 분명한 거는. 근데 주택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다면 렌트비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찾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안정화 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물가가 이제는 뭐 이렇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대에 오는데 그게 과거처럼 완전히 제로금리 뭐 낮은 인플레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2000년 80년대와 비슷하게 좀 긍정적 흐름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물가는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2022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12개월에서 16개월이라고 표시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도 시차를 보여드린 거죠. 시차를 그냥 지금 이때를 내려왔으니까. 보자. 최근에 어땠는지를 그렇죠. 보자. 상대를 보면 결국 이것도 여기 렌트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집 가격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쫓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스티키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쫓아 내려가겠죠. 이제 렌트비가. 대표님 저 조리가 뭡니까? ZORI. 네? 저기 선 3개 위에 표시를 해놨는데 CPI 대 렌트비 뭐 CS 크레딧 스위스인가? CS 20개 도시 주택 가격. 근데 왼쪽에 왼쪽에 있죠. 예. 조리가 뭡니까? ZORI? 조리요? 예. 제가 뭐 잘못 읽었나? 그 선이 의미하는 선이 파란 선이 의미하는.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방향성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그냥. 데이터. 네, 예. 결국은 상관도 보면은 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전체 렌트비가. 근데 여전히 미국 동부 쪽은 비싸던데 집값이라기보다도 렌트비. 그러니까 저도 뭐 콧구멍- 미국에 사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콧구멍만한 방 가지고 무슨 뭐 뉴욕도 아닌 뉴저지 같은 데가 막 400만 원 우리 돈. 원래 근데 옛날부터 예. 맨하탄이랑 좀 다 비쌌잖아요. 맨하탄은 맨하탄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좀
약간 그 강 건너 근데 지역까지도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잡혀가면 렌트비 내려오더라 이 말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내리십시다. 좀 살아야죠. 그렇죠. 이제 이게 네. 뭐 안 내려와서 굉장히 스티키하면 이게 연준이 굉장히 하향을 놓은 거 얘기하니까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 분명히 경제가 부담을 느끼겠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저는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면서 금리가 좀은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왜냐면 임금 같은 경우에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일단 명목은 임금은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다만 걱정은 딱 하나 있는 게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물가를 잡혀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에너지 가격 안정돼서 좀 잡혔는데 이게 네. 좀 내년 초에 또 올라가거든요. 바로 뭐 어제 오늘 사이 뭐 저기 뭡니까 에너지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꿈틀거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자극이 오면 이게 총재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되지. 그랬을 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예. 좀 하나의 지표를 좀 만약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뭐 흑해에서 곡물에 막혀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뭐 밀가루 가격이 하루에 얼마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끝없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높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유가를 좀 바라보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땠든 간에 최근 물가 둔화의 주요 원인은 연료유 가격 하락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다만 걱정은 이게 또 다시 좀 내년 초에 이게 기저가 사라지면 올라오니까 그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이런 가능성은 좀 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아니면은 주택 가격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변수라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 정도고 에너지에 임금도 대한 그러니까 부분이다 정도로 옛날처럼 막 정리할까요? 임금이 엄청난 실업이 막 늘어나야 임금이 확 내려오겠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의 어쩌면 임금 하락이 올 거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뭐 네.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소위 자연 실업률이 얼마냐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뭐냐면 자연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실업률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몇 프로냐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지 않고는 장단기 근처 역전이 저렇게 많이 진행되면 우리가 다 불황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뭔가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This time is different 하면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아까 사실 오늘 좀 무리수를 두지만 굳이 제가 아까 1980년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장의 성격이 2000년대에 금리와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시대에서 네. 금리와 주가가 좀 반대로 가는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금리가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렇지 않고는 미국채 장기 10년이 꽤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요? 많이 내려와 있죠. 뭐 2년짜리야 뭐 이러지만 1년짜리는 왜 10년짜리 이렇게 내려와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주가가 반응했던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시장이 계속 오늘 두 가지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어. 뭔가 특정 종목군이 너무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런 상투의 징후야. 의외로 그런 생각들을 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올해 시장이나 나쁘지 않고 내년 초까지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어떤 주도주가 더 강하게 보인 거지 사실 순서대로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네. 오늘 우리 윤주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반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쏠림도 심한 이 시장 흐름 가운데에 네.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뭐 걱정도 있으나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하는 그런 이제 톤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대표님 말씀에 약간 이렇게 어게인스트한 그러나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도 중간중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물가 임금 소용돌이 하는 예? 물가가 올라서 임금 좀 더 올려줘. 임금 좀 더 올리다 보면 또 물가 올라가 하는 이걸 초기에 걱정을 했고 작년까지 그 얘기 이제 쑥 들어갔는데 살짝 지금 변수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UPS 파업
한번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들이 우리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되어 있는데 오늘 협상한답니다. 오늘 협상하는데 타결이 안 되면은 근한 26년 만에 파업이래요. 파업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잊고 지냈던 한번 그건 결국 이제 임금 더 올려줘야 파업이 뭐 막아지든지. 그렇죠. 물가가 올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못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뭐 안 좋게 얘기하기 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아까 70년대 인플레이션의 근원적 원인은 네. 어쩌면 뭐 고용법도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매우 강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임금 인상 요구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시장의 전반적인 뭐 임금 인플레를 야기할 만한 변수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게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올해 굉장히 걱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고용이 좋지? 미국 오히려 이거 아니었나요? 미국 고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퇴 세대 때문이다 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뭐 이민자가 줄어서다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고용 시장이 단단한 거고, 고용 시장이 단단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매우 견고했던 거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부인될 만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 다 엎어질 정도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좋게 본 사람들은 미국이 소비가 괜찮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잘 팔리는 것들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시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중간을 쫓아갔던 것 같고, 어쩌면 미국보다는 뭐 중국에서의 한 방을 노렸던 분들은 좀 답이 안 보였던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상황을 볼게요. 우리 예. 상황을 보면 이건 제 네네. 전망보다는 예. 그냥 한국은행의 전망이에요. 보시면은 상반기, 하반기 놓고 보면 올해 하반기서부터 좀 수출이 나아진다고 전망이 돼 있네요. 네. 내년 상반기도 상반기는 수익까지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나아지는 거고. 지금 이게 한국은행의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렇죠. 연간 네, 상반기, 네, 네.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국제 이슈도 개선된다는 걸로 돼 있고 물가는 한 2%대로 잡힌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은 제가 오늘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는 날에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 얘기가 아니라 대표님 이거 라이브입니다. 녹음 아닙니다. 녹화 그렇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라이브입니다. 지금 막 채팅창에서는 막 토론이 막 활발하게 이어지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 쏠림이 나오니까 이게 거의 막판 아니냐는 생각들을 의외로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막판 그 질문을 할 바에는 이 시장의 기본적인 좀 체력이 아직 방향이 어디에 있냐를 좀 오늘 어떻게든지 좀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네. 그랬을 때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수출 쪽이 돌아선다면 네. 이런 가정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오면 미국의 소비 전망인데 하여튼 제일 좋아요, 미국 소비 전망이. 하여튼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그러네요. 저 제일 진한 색이죠. 예. 미국이. 뭐 다른 데는 특히 좋아진다 특별히 안 보이던데 일본 좀 좋아지고 하여튼 미국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죠. 흔히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라면 업체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라면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 기업 중에 3모 회사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겠죠. 그렇죠. 산모 아니면 모양이죠.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거기는 생각보다 주가 참 못 갔어요. 예. 근데 왜 농심은 저렇게 올라갔었냐는 거죠. 하나였어요. 미국에 공장을 투자했었다는 거고 앞으로 공장 더 많준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중국, 미국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계속 공장을 미국은 짓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사람들. 그렇지 않고는 또 하나 재미있는 섹터가 자꾸 이제 산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계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기계업종. 그럼요. 굴삭기 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네, 있고.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이 좀 과거처럼 차이 아메리카노의 시대처럼 뭐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캐페스 투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다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네. 그랬을 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고 네. 소비도 매우 단단하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이게 글로벌 유동성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글로벌 유동성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 갖고 올라왔냐들 많이 물어보시지만 하여튼 합산 데이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수출 증가를 쫓아가면서 조금씩 올라오겠죠. 과거에 보면 글로벌 유동성과 수출을 놓고서 소위 상관계수를 찾아보면 상당히 연관도가 높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빠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보시면 4개월 선행한다고 적어 놓으셨구나. 꼭 반드시는 아닌데 선행성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출이 약간씩 개선되는 징후. 사실 아까 한국은행 전망도 올 하반기가 좀 나아진다는 거고 여기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또 좀 이런 고민이 생기죠. 반도체가 좀 낮아야지 이게 확실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AI 이런 게 아니라 디램이 팔려야 돼요 지금. 이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뭐 여하튼 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수출이 늘면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수출이 늘면 매출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고르실 때 매출 증가율 좋은 걸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매출 증가율. 그렇죠. 지난번에도 EPS 엄청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거가 다 연동되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돌고 EPS 쫓아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근거 있는 상승이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네. 주제는 네.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테마 장세야. 계속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나오시면 테마야. 무슨 그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유동성 쏠려서 가는 거고 그냥 테마로 되는 거야. 아침에 딱 개장하자마자 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미쳤어인데 네. 미쳤어 하면서 매수 눌러요 같이.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도 미쳤어 하는 종목들이 근거가 나름대로 이런 방향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 쪽에 매출이 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이제 개선되면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이익의 컨센서스가 확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지나친 낙관 편향이라 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인 10월, 11월이 가면 저는 이게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치들이.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마 그랬을 때 왜 올해 10월, 11월에 이게 왜 올라와 있을 거라 보고 있냐면 내년도 전망들을 막 늘 거거든요. 10월이 되면. 그렇죠. EPS 추정치에 내년께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EPS 기대가 높아진다는 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ERR 하면 좀 어렵게 어닝 리비전 레이쇼라고 그러니까 어닝의 어떤 추정치를 좀 좋아지는 것들, 좀 나빠지는 것들의 비율인데 이게 확실히 돌아서 있어요. 지금. 이게 돌았으면 뭐 사람들이 뭐 이게 좀 이 장이 성격이 뭐 이거는 테마장이 아무리 그런들 사실 이건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12개월 선행 EPS 딱 얘기하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후행적으로 고친다고 막 뭐라고 하세요. 뒷북친다고. 뒷북친다고. 근데 원래 이 컨센서스는 후행 내지는 좋아야 동행 지표인 거예요. 원래가. 표정이 이거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논문 봐도 다 그래요. 예상 이익이 상승한다고 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걸 왜 이런 소위 교재적인 요소까지 갖고 왔냐면 사람들이 이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익이 지금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좋아져 있는 걸로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후행적으로 이걸 계속 쫓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데 애널리스트 추천치가 쫓아가면서 계속 TP를 올리고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자. 아니 반대가 아니라 그게 원래 그냥 그 방식이 자체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후행적으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애초에 애널리스트들은 쫓아가면 애널리스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컨센서스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속성이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후행 내지 동행 지표라는 거고 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이 컨센서스를 바라볼 때는
레벨 얼마냐가 중요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네. 지금 올리고 있냐, 내리고 있냐.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뭐 어떻게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을 바를 때 이 개념이 없으면 시장에 대해서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컨센서스 가정 보면서 하는 거예요. 가정이 괜찮으면 컨센서스 쫓아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사실 이런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주가가 막 빠진 뒤에 한참 뒤에 갑자기 주가가 TP를 확 내려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거 왜 그러냐면 후행적으로 나중에 내리는 건 늦게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원래 뒷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표현을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뭘 말씀드린 거냐면 네. 애널리스트 이 컨센서스 언제 제일 빈번하게 변하냐면 실적 발표 전후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진이 한번 변화를 확 주는 것들이 앞으로 컨센서스가 계속 방향이 바뀔 확률이 높은 거고 10월에 한번 방향을 주면 그것들도 방향이 높아지겠죠. 예.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접근을 하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곳에 가서 뭐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제일 좋고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볼 만한 게 없다 말하기보다 다른 걸 좀 찾아보는 그럴 가능성을 좀 점검해 보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컨센서스의 특징이나 맹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석해 보라는 조언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섹터로 가서 보자고요. 예. 이 시각에 보면 시총 비중 변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오래 좋아도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아 시총이 가장 많이 늘었죠.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시총이. 근데 연간 상승률로 본다면 이게 덩치가 큰 종목들이 있었지 조선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 올라왔고요. 네. 기계업종도 엄청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산도 꽤 올라왔다 좀 쉬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엔터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계속 뭐 이게 동의하지 않든 제일 여기서 많이 드는 말이 오늘 사실 이 주제 아닙니까? 뭐 2차 전지에 뭐 딴 거 할 필요 있으니까 뭐 시장 저 얘기할 필요 있으니까 뭐 사람들 다른 거 관심 없잖아요 지금. 뭐 포스코가 그 시총 큰 게 하루에 상한가 30%가 움직이는데 다른 거 흥미도 없고 뭐 다는 모르겠어. 그거 없으면은 그냥 짜증 나는 거고 네. 있으면은 그것만 좋다고 할 거고 사실은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자님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아니 참 지금 이제 네. 제가 대표님 말씀 들은 오늘은 저는 무조건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그 쟁쟁한 이코노미스트들로 석학들로 채워져 있다는 연준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라고 우리를 갖다가 속이려고 속인 건지 몰라도 그렇게 주장하다가 작년에는 뭐 50bp, 75bp 4번씩 아닌 말로 생쇼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생쇼를 했고 또 이제 이 시장 컨센서스나 이익 추정치 무슨 지수 전망이라는 것도 작년처럼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나니까 10월쯤에 이제 내년도 전망을 내는데 다들 1년을 갖다가 그렇게 시달리고 나니 자신 없으니까 상저하다가 뭐 하반기쯤은 좀 하고 아닐까 했고 용감하게 이베스트만 상고하고 하셨잖아. 그거 용납한 건 아니고 그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러니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해서 무슨 외국계들 리포트들 해서 에코프로 무슨 뭐 포스코홀딩스 뭐 목표 주가 뒷북 치면서 막 상향했는데 리포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걸 또 훅훅 다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뭐 지금만 있는 현상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랬죠. 그게 꼭 비난의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시장이 강하다는 증거라니까요. 강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강한 시장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된 질문이 뭐냐면 그것만 오르고 나머지 다 망가질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 바탈감이죠. 많이 그쵸. 많이 그게 올랐죠. 제일 좋은데 네. 시장 자체는 그냥 주도주가 그거였던 거지 강세장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줄 봐야 되는 거. 내수는 당연히 가계부채가 높은데 금리 높으니 내수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출 품목들도 중국의 익스포저 높은 건 잘 안 되고 미국 익스포저 높은 거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화장품도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같은 건 잘 안 되지만 사실 뭐 미국의 수출 이전도 높은 것도 잘 되잖아요 지금. 화장품 기계도 의료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시면 뭐 오늘도 저도 이렇게 말하면 참 편하겠어요. 뭐 이런 거죠. 2차 전지는 다 포모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25페이지 자료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저기서 아래쪽에 반도체, 전기전자, 화장품 저쪽을 갖다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열받죠. 예. 이게 뭐 여기서 이제 무슨 저 사람 내가 떠들어도 제가 예.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2차 전지 사냐 파냐 결정해달라 할 텐데 뭐 그거 아닐까요? 뭐 오늘 좀 너무 저도 막 나가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그게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아까 그래서 제가 돌려 말한 거예요. 네. 대표님 말씀에 약간 가시가 있다. 저도 막 나가나요 하시는 말씀은 또 누가 막 나갔습니까? 제가 막 나갔나? 아니 뭐 재미로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예. 뭐 저도 얼마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여하튼 더 좋아지거나 털어나는 어라운드 하는 것들이 돌면서 올라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엔터도 JYP 같은 거는 막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뭐 하이브도 괜찮고 뭐 반도체에서도 후공정 쪽이 되게 좋았었고 뭐 가다 보면 잘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해졌다는 거죠 지금. 결국 그거 갖다가 돌려서 아까 이 컨센서스가 방향이 좋은 것들을 가야겠다. 시켜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올리고 있는 것들을 보시라는 거야 일단. 네, 예. 그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냥 그거네요. 주가 자체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애널리스트들도 마구 쫓아가서 컨센서스를 올리는 뭐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적절한 어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그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쵸.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네. 교재에 썼던 건데 예. 교재 강의할 때 쓰는 건데 네.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컨센서스 하면은 이익이 미래 이익을 예견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동행하거나 후행 지표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분기에 드디어 바닥을 치고 요만큼 들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3분기에는 실적 나오면 더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올라올 때 주가가 그 올라오는데 기여한 섹터나 종목들은 매우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 아직 밸류 회복이 안 된 것들 찾아보면 뭐 답답하지만 뭐 운송 업종도 있죠. 근데 항공도 괜찮은데 오늘 막 두드려 막 건강 관리에서도 수출량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고 반도체도 있고 뭐 찾아보면 꽤 종목별로 나와요. 근데 이제 왼쪽에 약간 음영 처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갖자 이 말씀으로 이거는 이해가 아직 될까요? 밸류 레벨이 아직 낮은 편이고 낮은 편?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쪽이 더 좋죠. 조선이나 이 기계 이게 제일 최근에 핫한 곳들이 오른쪽에? 그렇죠.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가 좀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굉장히 모멘텀이 강한 거고 사실 의외로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도 있고 있지만 기계 조선 이런 쪽들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뭐 좋다가 아니라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2차 전지에는 아무것도 없다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지 않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여냐에 관한 걸로 가는데 지금 제가 항상 한 배 정도는 열고 봐야 되고 이거 계속 업데이트할 때 동영상 보시면 ROE가 드디어 이거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어요. ROE가.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ROE라는 게 뭐냐면 네. 사실 부채를 제외한 자기 자본 금액만으로 수익성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선될 때 한국은 이게 개선될 때 PBR의 레벨을 위로 계속 열어가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개선돼서 올라갈 때는 시장이 항상 좋았습니다. 보다시피 전형적으로 이해를 이게 지금 여기서 좀 뭐 이차에서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ROE가 그래도 요 정도까지 개선될 때까지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뭔가 이 시장은 뭔가 잘못돼 있어. 뭔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절한 질문은 시장은 굉장히 강한 장인데 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부합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뭐 좀 자신이 없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장은 있지만 덜 오른 것들로 포트를 재편해 놓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가 뭐 이게 후행적으로 뒤에 해석한 거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2차 전지주를 못 샀던 사람들이 네. 나중에 LS 산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그렇지 않나요?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에코프로 놓쳤고 그렇죠.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 살라 했더만 포자 시작한 것들도 벌써 놓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움에서 또 리포트도 하나 나와줬고 그냥 네. 열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뭐 이제 오래간만에 또 뵈러 왔는데 마땅히 할 얘기도 여기서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냐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솔직한가요 오늘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시장이 뭐 끝이냐 아니냐 그 질문만 안 하셔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소외감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날 거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모든 거 다른 거 다 팔아서 뭐 특정 테마틱한 것만 사겠다. 이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말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좋은 장이다. 좋은 장인 걸 인정하자란 말씀이시고 드리는데요. 좋은 장이 좋아지는 쪽에 있는 것들의 성격이 뭐냐, 특징이 뭐냐. 아까 좀 더 단순화시켰지만 그렇게 좀 압축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찾다 보면 물론 오답도 찾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오답을 찾지만 또 그 중을 하다 보면 좀 나중에 답안지의 정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오늘은 갖고 오신 자료를 한번 훑는 데는 평소보다 시간은 짧게 걸렸다. 그죠? 왜냐하면 저도 뭐 다른 거 보여드려봤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뭐 더 뭐 이거저거 가서 보여드린 것보다 사실 저도 이런 날이 제일 오기가 좀 껄끄럽죠. 왜냐면 다 아무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딴 거에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이, 왜 그러세요? 관심 많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제가 봐도 주위에 보면은 요즘 정말 주식 안 하시던 어떤 이제 그 카톡방에 보면은 네. 다른 모임의 방들 있잖아요. 제가 네. 보니까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네. 주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에코프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갑자기? 방에서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 없는 방인데. 근데 네. 그 질문이 와서 답변들이 뭐냐면 지금에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미 그 시장에 굉장히 저변이 넓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쏠려갈 텐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그렇다 해서 그것만이 답이니까 나머지를 다 소외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또 변화는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로 이제 뭐 바깥에서 어쨌거나 한 끼 정도는 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2달 전하고 또 달라진 게 네. 2달 전에 얘기들 안 하셨어요. 주식 얘기.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또 가는 데마다 주식 얘기예요. 남녀노소 체감이 되시는구나. 체감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걱정하는 게 요즘은 시장에서 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촉이 있으신 자기의 어떤 감각을 갖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거 전형적으로 거의 끝물 신호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 막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예. 시장에 굉장히 쏠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생각해 보면 한창 조선주 열풍 불었을 때요. 예. 한창 그때 조선주. 그때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회사가 뭐 시총이 커졌죠. 그 당시에 조그만 중소형주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정도로 시장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오히려 그런 관점보다는 시장이 섰구나. 장이 열렸구나. 장이 열렸다는 관점에서 최소한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는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수평 은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요즘 이야기는 이제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는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네.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회가 더 있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어떻게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기회가 더 있냐 본다면 저는 결국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오늘 뭐 나름 증거로 제시하는 게 오이스터낸스가 돌 때 돌고 있다. 워낙 강해지면 우리한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왔으면 수출 지표가 좋아졌고, 그리고 나면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숫자가 개선되는데 그 숫자가 개선되면서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올 가을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이 해당되는 성격이 뭘까는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아시다시피 요새 내수 더 안 하잖아요. 여행 가버리니까. 뭐 그러면 내수보다는 수출해서 찾아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수출주 관련된 것들 중에서 너무 좀 이렇게 압도적인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들마저 다 그냥 팽개쳐 버리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추석 그런 것만 좀 멈추셔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자 관점에서 그러면 분석해 보기를 추천하시는 거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바로 또 7시 29분 발로 네. 인포맥스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포스코 그룹주 비투도 1조 원 돌파. 이거는 신용이 가능한 쪽이구나. 뭐 그게 뭐 안 그런 적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면 나 오늘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지? 뭐 약간 제가 이제 이 말씀드려요. 옛날에 화장품 한 잔 좋을 때 산성 LNS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마스크팩 회사였어요. 네. 생소하시죠?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한창 그때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때 많이들 나왔었지만,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한번 시장이 쓰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강해지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돌고 있고 글로벌 수요가 없고 우리가 수출이 안 되고 있으면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섰는데 앞서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전에 뭐가 좋았죠? 한참 방산주들 난리칠 때도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엔터 기업들도 막 치고 나가는데 지금 그럼 그 종목들은 다 망가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수출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저희 확산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뭔가 이상해 이런 질문을 최소한 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네. 좀 더 강하게 드렸던 것 같네요. 전 이야기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일단 참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강한 시장에 한몫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밸류 회복이 안 된 업종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당장 그래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계 조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맞나요? 항공주도 괜찮고 항공주도 반도체도 괜찮고? 괜찮죠. 근데 그런 아, 말씀을 네. 드리면 요즘은 이제 드리면 네. 어떠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호흡을 당장 수확하길 원하지 않고 나는 좀 길게 봅니다라고 하시면 밸류 회복이 안 된 업종 아까 그래프 그것도 보여주신 괜찮죠. 거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왼편에 있는 것들을 내가 호흡을 내년 정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길게 보고 있어요라고 하면 아주 밸류 회복이 안 된 업종 왼쪽에 있는 그 친구들도 좀 건드려 볼 만한 건가요? 그 중에서 이제 수출 쪽에 좀 익스포저가 큰 것들 봐야겠죠. 수출 종목 관점에서 단으로 또 굉장히 상세히 봐야 되니까 어려운 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류 업종만 하더라도 F&F와 영업무역의 주가로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품에서도 아모레 퍼시픽과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나오는 요새 뭐 회사들과는 너무 차이가 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파마리스랑 차이가 큰 거고. 네. 사실 이거가 시장의 질문의 핵심이 돼야 되지, 여기서 주가가 어디가 멈춰 이런 게 적절한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당시는. 그걸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가 좋게 포장해서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이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머니 게임이고 기세 싸움이고 한데 대표님 보시기에도 미국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른바 밈 주식 열풍이 있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지금 2차 전지 이걸 갖다가 밈과 연결시키면 굉장히들 불쾌하시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 우리 한국 정치 사상 처음 아닙니까? 개인이 어떤 외국인, 뭐 기관 투자자, 뭐 헤지펀드 이런 쪽 갖다가 혼을 낸다는 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기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옛날에는 돈이 들어오면 예. 2000년대 조선주 열풍 불 때는 미래에셋에 돈이 들어가서 개인의 돈이 미래에셋에 들어갔던 거고 우리 그다음에 70주 70년대 그 소위 자문사 열풍 불 때는 네. 자문사에 돈이 갔던 거고 예. 이번에는 어떤 개인. 투자 클럽에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투자 클럽에 돈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쏠렸고 주도했고 이건 차이가 없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시간 함께 봤는데요. 저는 집에 가서 지금의 현상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좀 던져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윤 것 대표님의 같습니다.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매번 그래야 되겠지만 시장 그 자체를 인정하자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이런 날이 제일 힘든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차분하게 제 논리대로 그냥 시장 이래서 뭐 변수 이런 장이 아니라 분명한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격앙돼 격앙돼 있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경황된 게 완전히 잘못된 거냐.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과거에도 이랬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 저는 나름대로 전해드렸는데 이게 정답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그 현상에서 또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많으면 좋으니까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표님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윤주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